반갑습니다. 경찰 아저씨입니다. 오늘은요, 최근에 발생했던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청소년 범죄가 모든 청소년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극히 일부의 청소년들이 범죄와 노출이 돼 있고 또 실행을 하고 하는데, 일부의 청소년들이 행했던 그 범죄들이 마치 모든 청소년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고요. 0.001%의 청소년들이 범죄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범죄에 덜 노출되고 덜 실행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보호자들이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청소년들이 차량을 절취하고 또 차 문을 열고 금품을 훔쳐가고 성매매를 시키고 또 많이 폭행을 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했다, 이런 뉴스를 볼 때가 있습니다. 소화기 시절에 구멍가게나 이런 데에서 작은 물건들을 훔치는 그런 행위와는 완전히 다르죠. 어른들이 뺨치게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력팀에서 근무할 때 청소년들이 범죄를 행해서 잡혀올 때가 있습니다. 그 애들을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참 다양한데요. 마치 조폭처럼 흉악한 범죄를 하기도 하고요. 지능범처럼 굉장히 영리한 범죄를 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범죄를 했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이슈가 됐던 만 14세 미만, 즉 형사 미성년자가 차를 훔치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은 사건이 있었죠.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나와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형법 제9조를 보면 형사 미성년자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14세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 14세가 되지 않는 사람은 처벌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느냐, 이건 아니고요. 보호처분 같은 걸 할 수는 있어요. 보호처분이 뭐냐면 죄가 좀 약한 경우에는 잠깐만 교육을 한다거나 보호관찰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위탁시설에 보내서 잠깐 동안 생활한다거나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죄가 크거나 여러 명이 했거나 횟수가 많을 때에는 소년원에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런 제재가 없는 건 아니고 보호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를 처벌하지 않는 그 규정이 만들어진 취지는 만 14세면 우리나라 나이로 15살이거든요.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런 중학교 2학년은 아직은 애니까 처벌하지 않는다, 처벌하면 안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그게 만들어진 게 1953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67년 정도가 됐네요. 얼마나 오래됐어요. 6.25가 끝나고 법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진 건데, 지금의 형사 미성년자와 1953년의 형사 미성년자는 완전히 다르죠. 왜 다르냐면 몸의 크기도 달라졌고요.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도 달라졌어요. 그만큼 1953년의 형사 미성년자와 2020년의 형사 미성년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형사 미성년자의 좀 나이가 좀 한두 살 정도는 낮춰져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외국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요. 외국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데도 있고 더 낮은 데도 있어요. 심지어 만 8세로 규정되어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적으로요. 만 14세 미만자가 범죄를 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부모님이 일정 부분 책임져야 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민사적으로 어떤 물건을 훔쳤다라고 하면 그 물건을 배상해야 될 그런 배상 책임도 부모에게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점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년 범죄와 관련해서 우리 부모님이나 보호자들이 알아야 될 것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하면 죄의식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식이 적기 때문에 마치 범죄를 행해놓고 마치 영웅이 된 것처럼,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어떤 범죄를 통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마치 자기가 잘한 것처럼 자랑하기도 하고 무찔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사진을 찍어서 자기 SNS에 올리기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반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 보니까 얘에 대해서 1시간, 2시간 정도 죄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어요. 그래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이렇게 반성해야 된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말 잘 듣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잘 생활해야 된다 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 볼 때마다 참 안타깝죠.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또 그런 아이들이 정상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가끔씩 그 아이들을 혼내기도 하고 좀 윽박지르기도 하고 좀 선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말도 하긴 하는데 전혀 먹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럴 때. 경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경찰서에 또 오겠다 안 오겠다 라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방황하고 삐뚤어진 아이들을 바로잡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방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경찰관들이 어떤 범죄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그 아이들을 다시 또 교화도 해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되고 우리 어른들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이들이 밤에 나가는 거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왜 그러냐면 밤에 나가면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이들끼리 모여서 놀다 보면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PC방에도 가야 되고 먹을 것도 먹어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막 돌아다니다가 절도범행을 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오토바이 훔치기도 하고요. 오토바이 훔치면 날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 건, 두 건 하다 보면 범죄가 커지죠. 그러다 보면 결국 소년원에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녀가 어울리다 보면요. 또 숙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숙박을 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죠. 숙박을 하다 보면 아이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죠. 예전에 뉴스를 보면요. 가출한 아이들끼리 모텔에서 같이 동거를 하다가 싸움이 났고 그 아이를 결국 살해해서 유기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이들끼리 밤에 모여있으면 사고가 많아요. 술을 먹기도 하고 또 그 술이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호자분들이 아이들이 저녁에 나갈 때 어디에 가는지, 어떤 친구들과 나가는지, 어떤 친구를 또 만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나간다고 해서 다녀와 이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는지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요. PC방을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PC방에 가보면 아이들이 말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야, 막 죽여! 그리고 막 욕하고 저희는 가끔씩 어떤 탐문을 하기 위해서 PC방을 가거든요. PC방에 가보면 가관입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이 있는데 초등학생들도 어른과 다름없이 엄청나게 심한 욕도 하고요. 엄청나게 비속어도 사용하고 장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가끔씩 PC방에 아이들을 보내놓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PC방에 가면 애들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그 게임 속에 빠져들어서 게임 속에서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상처를 입히고 하는 거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아이의 성향이 점점 바뀔 수가 있어요. 집에서는 굉장히 온순하고 차분하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일지 몰라도 밖에 나가면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보호자분들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밤늦게 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방관하시면 안 돼요. 방관을 하는 순간 아이들이 삐뚤어질 수 있어요. 그 삐뚤어짐이 약간의 삐뚤어짐이 아니라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그 망가진 게 되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호자분들이 아이들에게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밖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1953년에 형사 미성년자와 2020년의 형사 미성년자는 서로 정보의 양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의 아이들은 대부분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무수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SNS를 통해서 엄청난 정보를 획득을 합니다. 하지만 1953년의 아이들은 달랐죠. 대부분 집에 있고 대부분 집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밖에서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어떤 게임을 하고, 어떤 놀이를 하고,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서로 공유하고 서로 가르쳐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습득력이 빠릅니다. 자, 그러면 범죄에 대한 습득력도 굉장히 빠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범죄를 해놓고 자기 SNS에 사진을 옵니다. 나 이거 이런 거 했어 라고 하면 다른 친구들도 그걸 보고 모방을 하게 돼요. 모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방이 아니더라도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같이 공범이 되는 거예요. 옆에 서 있으면서 망을 본 것만으로도 공범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행동, 별 생각 없이 그냥 했던 행동들이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정보들 중에서는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필요 없는 정보들을 너무 많이 획득을 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휴대폰을 줄 때도 적당한 시간과 적당한 양만큼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무한정 노출이 돼버리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최근에 이슈가 됐던 성착취물 영상, N번방 사건이라고 했었죠. 그런 영상들 보면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면 18살, 19살 이런 학생들이 거의 주범격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SNS로 활동을 하다가 누군가를 알게 되고 이렇게 누가 하는 걸 또 알게 되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반운영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돈도 생기고. 자, 그런 노출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휴대폰을 통해서 다 알게 된 거거든요. 휴대폰이 좋은 점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나쁜 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휴대폰에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주셔야 돼요. 방관하게 되면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약간 부모님들이 많이 알아야 될 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부정적인 것도 있었고 좀 긍정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동생이 있거나 아니면 뭐 조카가 있거나 뭐 자녀가 있거나 할 때 이런 부분들에서 머릿속에 알고 계시다가 좀 한마디 건네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찰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